52쪽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입니다. 52쪽. 자,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균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좌표축을 그립니다. 세로 좌표축은 가격입니다. 가로 좌표축은 수량입니다. 여러분, 수요 곡선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우하향 곡선, 공곡선은 우상향 곡선. 제가 수요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공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라에서 D, 공곡선 서플라이 커브라에서 S로 표시할 텐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수요 곡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직선으로 그렸죠.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수요 곡선,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공곡곡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수요 직선 그려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놓고 수요 곡선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아셨죠? 직선이 더 넓은 개념이게요? 곡선이 더 넓은 개념이게요? 곡선이 더 포괄적이에요? 곡선의 개념 속에는 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수요 곡선, 공곡선 해도 괜찮아요? 왜 직선으로 그려놓고 곡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곡선의 개념 속에는 직선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좌표축,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고 중심지다, 여기가 지대고 이쪽에 거리다, 그리고 여기는 중심지다 라고 할 때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한계지대 곡선 그래요. 한계지대 곡선. 이런 거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 이것도 곡선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바로 이 부분에서 균형이 정해집니다. 이 점이 균형점입니다.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E자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여기서 수량이 정해지죠. 질문해 보죠. 여러분, 이게 균형점이라면, 여기가 균형점이라면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어떤 점인가요? 만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만나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점이란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유념하실 것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을 편의상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우리 이 그림의 명칭을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또 다른 그림의 경우를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편의상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이거 만나는 점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 만나는 점이 아니에요? 맞죠? 만나는 점이란 말은 이렇게 뭉뚱그린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점을 찾아야 할 때가 와. 이 점은 이 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 점은 뭐 하는 점이고? 교차하는 점이고, 이 점은 뭐 하는 점이다? 무슨 만나는 점이야. 방금 만나는 점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다 만나는데, 이거는 접하는 점이고 이거는 교차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는 점이란 말은 쓰지 마요. 만나는 점이란 말은 언제 많이 쓰는가 봤더니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야, 옥당으로 올라와 뭐 이렇게 할 때 쓰던데, 옥당에서 만나 그럴 때, 밖에서 만나 할 때, 그런 거 할 때 쓰고, 여기서는 쓰지 마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습관으로 들이자고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습관, 어떤 습관이냐면 앞으로 요건 뭐 하는 점이고? 접하는 점, 접점이고, 이거는 뭐 하는 점이고? 교차하는 점, 교점이고, 교차하는 점을 교점, 접하는 점을 접점,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이 뭐 하는 점?
이게 접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점. 앞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렇게 습관 들이십시오. 만나는 점이란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만나잖아. 그러나 만나는 점이란 말은 아주 뭉뚱그린 말이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다고요. 그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정교하게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가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균형점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하는 점? 교차하는 점. 교차하는 점. 따라서 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인데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니까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하자. 이때의 양을 균형 수요 공급량, 균형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균형 수급량, 더 줄여서 균형량,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고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균형 수급량을 줄이면 균형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유념할 것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균형 가격 아래쪽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균형 가격 아래쪽에 있다. 뭐가요? 가격이. 그럼 가격이 균형 가격 아래쪽이다. 이렇게. 가격이 균형 가격 아래쪽에 있다. 그럼 가격이 균형 가격 아래쪽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균형 가격 아래쪽이잖아요. 다시 균형 가격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네, 초과 수요.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F, 여기가 G. 그래서 여러분은 공급은 수요는 공급량은 Q1이고 수요량은 Q2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이면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아요? 수요가 더 많아요.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많으냐면 수요가 여기서 이만큼 더 많아요.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맞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나타나니까 이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이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초과 수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을 줄여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을 줄여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늘려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줄이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념하실 것이 초과 수요 때문에 초과 수요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웃돈을 내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량은 준다. 공급량은 는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격이 올라가느냐? 초과 수요가 다 사라질 때까지 가격이 딱 올라가요. 이번에는 가격이 이거보다 높은 P2 수준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P2. 이렇게 높은 수준이래요. P2. 이렇게 높은 수준일 때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여기 J, 여기 K 이렇게 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는 이만큼, 공급은 이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물건이 남아도니까 이제 가격을 낮춰받겠다는 공급자가 생기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격은 점점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고 줄이고 수요량을 이렇게 늘려요.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여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는 조정을 해요. 이러한 조정이 다 끝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돼요. 이 상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사려는 양만큼만 사게 되고,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공급자가 팔려는 양만큼만 수요자들은 사게 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려는 양만큼만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물건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가격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격 이렇게, 양 이렇게. 우리는 그 점을 균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 마샬이 물리학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그 물리학적 균형의 개념은 이런 거죠. 이게 줄다리기 줄이에요. 그럼 줄다리기 줄인데 땅에다가 금을 딱 그어놨어요. 이렇게 땅에다 금을 딱 그어놓고,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 줄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묶었어요. 색끈을 묶어놓고 갑돌이네 팀과 을돌이네 팀으로 나눠서 갑돌이네 팀은 이렇게 잡아다니고 을돌이네 팀은 이렇게 잡아다녀요. 영차. 그런데 줄다리기 줄에 묶어놓던 이 끈이 땅의 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럼 힘의 균형을 이룬 거 맞죠? 저런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갑돌이네 팀하고 을돌이네 팀하고 나눠서 줄다리기 줄을 잡아다니는데 갑돌이가 온 힘을 다해서 줄을 잡아다니다 보니까 허리띠가 풀렸어. 바지가 내려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갑돌이 줄다리기 줄 놓고 바지 올리고 허리띠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줄다리기 줄이 이만큼 이동한 거 있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갑돌이 죽을 힘을 당해서 잡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그럼 힘의 균형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거 맞죠? 그리고 균형은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균형점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하는 점이고 교차하는 점이고,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니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다. 그런데 균형점은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한다. 언제 이동한다? 바지가 내려오면 이동한다? 안 되고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그렇죠, 이동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균형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지? 진짜로 개론을 듣고 온 거 아니야? 개론은 하지 마요 하셨죠? 민법 먼저 하고, 언제부터 개론을 제가 강조할 거냐면, 막 푸시할 거냐면 1월부터는 개론에 신경 많이 쓰세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인강 기초 강좌 위주로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개론은 앞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1월 달부터는 좀 개론에 신경 써서 더 많이 비중 두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초만 잘 잡아주세요.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다 그러죠? 우하향 곡선, 수요 곡선,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우상향 곡선. 이렇게.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뭐 하는 점에서 정해지죠? 교차하는 점에서 정해집니다. 최초의 균형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최초의 균형이 정해졌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죠? 다시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빨리 잡아요 빨리. 말로 하셔요. 어느 쪽으로 이동? 그때 이거 하지 말랬더니 어떤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참.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그렇죠. 상향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꼭 알려드린 대로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요. 아셨죠? 확 손가락을 잡아서 그냥 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말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은 나중에 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골라내실 줄 알아야 돼. 그게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요.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는 증가한다. 그 말은 증가한다 말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제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요즘에서요 수요량 30개 공급량이 30개였었대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공급량은 30개인데 수요량은 50개래. 여기가 수요량 공급량이 원래 30개씩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소득의 증가로 말미암아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량이 50개 됐다고 해봐요. 공급량은 30개인데 그럼 몇 개의 초과 수요? 2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2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야죠. 맞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 따라서 수요량을 줄이고 공급자는 공급 곡선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고 그러죠. 이러한 조정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새로운 균형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그러면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점을 제가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여기서 정해져요. 가격은 P1, 수량은 Q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올라가고요. 양은 어떻게 되고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요즘에서 결정되고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늘어요. 이번에는 다시 공급에 대해서 해볼게요. 똑같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잘 보세요. 옛날에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따라 적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런데 막 적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다 그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래프 당날 그려봤자 소용없어요. 따라 그려봤자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리를 자꾸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여기예요. 이 점이 균형점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네? 어느 쪽 이동? 우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 손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봤자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말로 우하향 이동. 자꾸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좌우는 알아. 근데 상하가 서로 바뀌는 거야. 수요하고. 얘는 증가가 상향 이동. 얘는 증가가 가향 이동.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한 거지 손으로 이런 거 하지 마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차점이 어디다? 여기다. 그러면 그 전보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예, 떨어지고. 그냥 선으로 긋게요. 떨어지고. 양은 늘고. 새로운 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왜요? 보세요. 수요량 30개, 공급량 30개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공급량만 기술이 발전해서 50개로 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2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그럼 초과 공급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떨어진다 그랬지.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는다. 그러니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양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고 양은 늘어난다. 이렇게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죠? 우상향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균형점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우상향으로 이동하잖아. 그 다음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우하향으로 이동하죠. 균형점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우하향으로 이동하잖아. 아, 균형점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곡선의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래프 그리지 않고 답을 착착 찾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그래프 따로 그리고 균형 이동 나오면 또 헷갈려 하셔요.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균형의 이동을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수량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많이 샀으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안 그래도.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우하향으로 이동해서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 따라서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이거를 나중에 균형에 이동해서 다 잡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저 원리를 먼저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원리가 뭐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서투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착 얘기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절대 늘지 않는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 말하면 2월 말까지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월부터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우측이동 좌측이동 그것만 할 거다. 잘 안 되면. 근데 우리 반에 아까처럼 잘하시면 우리 반이 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또 균형의 이동도 그래프 안 그리고 답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오지선다형인데 저 내용을 5개를 그래프 그려봐요. 시간 다 보내지.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 답 찾는 요령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지런히 그래프를 그려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그래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균형에 관한 이야기 그만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55쪽으로 건너갈게요. 55쪽 탄력성으로 가셔. 55쪽 탄력성.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네 번째 주제는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유념할 것은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탄력성의 본래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겁니다. 탄력성은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해 본다고 가정합시다. 자,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와 y의 관계를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함수 표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는 원인을 쓴다, 결과를 쓴다. 원인을 쓰고 이쪽에는 결과를 쓴다. 이쪽에는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독립변수를 씁니다. 이쪽은 종속변수를 씁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x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이쪽은 원인이다. 이쪽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원인과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라 해서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와서 이쪽은 설명하는 변수다. 이쪽은 설명되어지는 변수다. 이쪽은 자극 변수고 이것은 반응 변수다. 이쪽은 독립 변수고 이쪽은 종속 변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가격을 두고 여기다 수량을 둔다 합시다. 가격을 두고 수량을 두는 겁니다. 그럼 가격과 수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아까 내내 했잖아. 가격과 수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 했고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합니다. 가격과 수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라니까 왜 비례가 나와 거기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가격과 수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이렇게 말을 할 때 짝을 맞춰야 돼요. 왼쪽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왼쪽으로 갈까 그러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좌측으로 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까 하지 말고 우측으로 갈까.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방향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은 할 거 없어. 근데 뭘 알고 싶으냐면 그래요. 근데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간에 가격이 그럼 10% 바뀌었을 때 수요량은 몇 % 바뀌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대 방향인데 가격이 10% 올랐대. 그럼 수요량이 줄겠죠? 근데 10% 주는 것과 20% 주는 것 그리고 5%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다시 가격이 10% 올랐대요. 그럼 수요량이 준다고요. 방향은 알아요. 그런데 주는데 가격이 10% 올랐을 때 20% 수요량이 주는 것하고 5% 주는 건 달라요. 그러면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20% 주는 것하고 5% 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민감한 거게요? 20% 주는 게 민감한 거죠. 그러면 5% 주는 건 둔감한 거죠.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에요. 그럼 탄력성은 방향을 따지는 것일까? 정도를 따지는 것일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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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탄력성은 방향 아닙니다. 지금 방향 따지고 싶은 거 아닙니다. 뭘 따지고 싶다고요? 정도를 따지고 싶다.
정도를 따진단 말은 얼마만큼 바뀌었을까를 따지고 싶다.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탄력성은 표기할 때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Y의 X 탄력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요. Y의 X 탄력성. 이렇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Y의 X 탄력성. 예, Y의 X 탄력성. 아셨죠? Y의 X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분수로 나타냅니다. 뭐로 나타내요? 분수로 나타냅니다. 분수로 나타내는데 X의 변화율을 여기다 둡니다. X의 변화율을 여기다 둡니다. Y의 변화율을 여기다 둡니다.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그럼 탄력성을 왜 변화율로 표시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게요. A하고 B하고 물건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똑같은 금액의 가격이 올랐어. 똑같은 금액의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얘는 수요량이 한 단위가 줄었대. 얘는 수요량이 두 단위가 줄었대. 그러면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게요? 어느 게 더 민감한 거게요? B가 더 민감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건 쌀이야. 요건 귤이야. 똑같은 가격이 올랐는데 얘는 쌀 한 가마가 줄었고 얘는 귤 두 개가 줄었어. 같은 가격에 쌀 한 가마 주는 것과 귤 두 개 주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민감한 거죠? 쌀이 더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아, 그럼 단위가 다르면 이렇게 단위에 관한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비율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 비율로 표시하는 게 변화율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100원 올랐어. 100원. 근데 100원에서 100원 올리면 몇 퍼센트 올랐게요? 100% 올랐고 1000원에서 100원 올라가면 10% 올랐잖아. 그러니까 비율이란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 탄력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탄력성을 나타낼 때는 앞으로 변화율이란 개념으로 나타낸다. 일부러 그런 얘기도 다 써놨어.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작년 책에는 그런 거 안 써놨는데 올해 책에는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좀 사설이 길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더라고. 자, 설명 맞아 들어보십시오. 제 설명을.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가격이 10% 변했다고 가정해봐요. 가격이 10%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요.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방향은 안 중요하니까. 그런데 수요량이 아니지, Y가 20% 바뀌었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얘에 대해서 얘가 반응이 커. 그럼 민감한 거야? 둔감한 거야? 민감한 거죠. 그럼 얘가 10% 바뀌었어. 얘가 5% 바뀌었어. 그럼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요건 둔감한 거고 요건 민감한 거지. 근데 얘가 10% 바뀌었어. 근데 얘도 10% 바뀌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할 때 얘는 민감한 거다. 얘는 둔감한 거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민감한 거다라는 말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둔감한 거다라고 하는 걸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을 있는데 분수로 표시한다. 그런데 분모는 뭐를 두고 분자는 뭐를 두느냐? 분모는 자극을 둡니다. 분자는 반응을 둡니다. 앞으로 분수로 표시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분수가 분수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분자에다 표시합니다. 분수로 표시되는 개념들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이 분자에 올라갑니다. 그럼 탄력성에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극이에요, 반응이에요? 반응을 보는 겁니다. 반응이 크면 민감한 겁니다. 반응이 작으면 둔감한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볼 때 둘이 똑같다, 같더라,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그럼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뭐게요? 그렇죠, 1입니다. 1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YX 탄력성이든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입실론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탄력성 값을. 그럼 탄력성 값이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적.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극하고 반응하고 반응이 크다는 뜻이죠. 분자가 크다는 뜻이죠. 분자가 크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큰 거죠. 그럼 1보다 크게 나오면 이렇게 1보다 크게 나오면 자극보다 반응이 크니까 민감이요, 둔감이요? 민감한 걸 뭐라고 말하자? 탄력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자극에 대해 반응이 민감한 건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분자와 분모를 이야기할 때 자극과 반응입니다. 그럼 자극에 대해 반응 정도를 보는데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습니다. 그럼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으면 이런 경우는 1보다 작다고 표현합니다. 0보다는 큽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러면 민감이요, 둔감이요? 둔감입니다. 여러분 0보다 작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0으로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 값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을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에서 민감하다고 하는 것, 일상에서 둔감하다고 하는 것, 요건 기준이니까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2는 탄력적이게 비탄력적이게? 탄력적. 3은 탄력적. 그럼 2가 더 탄력적이게 3이 더 탄력적이에요? 3이 더 탄력적이고 4가 더 탄력적이고 5가 더 탄력적이고 이렇게 숫자가 커져가다 보면 가장 큰 수가 뭐게요?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탄력성 값이 무한대란 말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가격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완전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완전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이번엔 다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0.8은 비탄력적 맞죠? 0.5는 더 비탄력적이죠. 0.2는 더 비탄력적이겠네요? 그럼 0이면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다. 얘가 10%인데 얘가 0%. 10분의 0은 0이죠. 얘가 100%인데 얘가 0%. 100분의 0도 0이죠. 그러니까 0은 완전 그렇죠. 비탄력적 그럽니다. 이 관계를 어디다 정리를 해놨냐면 57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탄력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극이 중요합니까? 반응이 중요합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분수를 표시할 때 분자값에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알고 싶은 거죠. 자극에 대해 반응 정도가 클수록 탄력적,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작을수록 비탄력적.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입니다. 용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면 뭐라고요? 탄력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 그리고 탄력적의 극단은 완전 탄력적이고 비탄력의 극단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딱 탄력성의 범주는 3개인데 얘를 중심으로 크게 2개를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극단에 완전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로 구분하지만 실은 이 2가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탄력성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시험 문제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수요 공급에다 적용할 겁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이걸 그대로 적용합시다. 자, 원리 똑같습니다. 제가 함수로 이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함수로 수요 함수, 공급 함수입니다. 우리는 함수 형태로 탄력성을 이야기할 것인데 요게 이쪽에다 좀 하면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탄력성의 경우를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수요 공급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수요 법칙을 반영하여 그린 그림이 뭐였죠? 수요 곡선. 그런데 그걸 함수로 표시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수요 함수.
잠시만 수요 함수를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함수 표시고 이쪽에 가격, 이쪽에 수요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맞습니까?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수요 법칙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이 원인, 수요량은 줄어든다가 결과,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인,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결과, 원인과 결과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자연스럽게 잡혔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수요함수 맞죠? 이번에는 다시 공급함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무슨 법칙? 공급법칙.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공급 곡선 함수로 나타내면 공급함수. 그래서 여기에 가격, 여기에 공급량을 표시합니다. 그런 거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맞아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y equal fx 해듯이 이쪽에 x, 이쪽에 y였는데 탄력성에서 우리 아까 y의 x 탄력성 그랬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얘는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 그래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굳이 여기다 양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똑같이 분수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수로 나타냅시다. 그럼 아까 X의 변화율이 분모라고 그랬죠. 그러듯이 똑같이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에 표시하면 됩니다.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에 표시합시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에 표시합니다. 다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모는 뭐죠? 가격 변화율입니다. 분자는 뭐죠?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이 만일 말이죠.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20%가 바뀌었는데요. 수요량은 20%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공급량은 20%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법칙 때문에? 공급 법칙 때문에 같은 방향, 얘는 반대 방향. 되셨나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놈을 계산하게 되면 계산할 겁니다. 참고로 분자와 분모에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지우는 걸 약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지웁니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숫자는 줄여가서 저 값이 2가 됩니다.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반면에 얘는 퍼센트 지우고 화살표 방향도 같으니까 지우고 숫자도 줄여나가면 2가 됩니다. 얘는 2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이게 왜 마이너스 2가 되는지 모르는 분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와서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왜 나왔느냐?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탄력성은 처음부터 방향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맙시다.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절대값을 붙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씌우는 걸 절대값이라고 말하며 이 절대값을 왜 붙이느냐? 겨울에 추워서 붙이는 게 아니라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주면 그냥 2만 따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값 계산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절대값 계산 안 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든 절대값을 붙이면 그냥 2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이너스 5에 절대값 붙이면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2,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똑같이 2로 나옵니다. 되셨나요? 탄력성의 경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연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율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럼 변화율과 변화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초적인 이야기로 갑시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100에서 300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100에서 300으로 증가했다 합시다. 몇 배? 3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300% 증가했다? 아닙니다. 20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변화율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율과 변화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기초를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금방금방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탄력성 눈으로 못 구하는 이유는 전부 다 변화율을 못 구해서 그래요. 먼저 변화분하고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변화분이 있고요. 변화율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변화분입니다. 여러분 변화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나중 것 빼기 처음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변화분은 표기할 때 이렇게 삼각형 이게 변화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놈 계산은 무조건 나중 것에서 처음 걸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5에서 7로의 변화분은 뭐 빼기 뭐 하라고요? 7 빼기 5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분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까 100에서 300으로의 변화분은 얼마냐? 100에서 300으로의 변화분은 얼마냐? 300 빼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화분 얼마? 200이 됩니다. 이번엔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변화율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초과정이 너무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걸 계속해서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수학이라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빠른 아들은 다 웬만한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다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을 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함수에서 등호 넘어가는 것 이런 건 정도 알려드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애들도 다 잘합니다. 자, 그런 정도를 우리 갖고 연습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끝나고 너무 수준이 높다 그 말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선생님 계시더라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율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원래 거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 그리고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율자가 붙는 건 항상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표시합니다. 이놈은 다시 한번 계산하면 원래 x분의 나중 x 빼기 원래 x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5에서 7로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5에서 7로의 변화율은 원래 것이 5 변화분은 7 빼기 5 곱하기 100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5분의 2죠. 한 번만 더 쓸게요. 5분의 2 곱하기 100분율입니다. 그러면 40% 맞죠? 이렇게 40%가 됩니다. 그럼 아까 100에서 300으로의 변화율을 볼까요? 100에서 300으로의 변화율은 원래 것이 얼마입니까? 100. 변화분은 300 빼기 100이니까 300 빼기 100이니까 그리고 곱하기 100. 한 번 더 쓰면 100분의 2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200%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변화분하고 변화율은 다른데 기준을 100으로 잡을 때만큼은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하기 편한 숫자를 100으로 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이 다른 숫자와 비교하기 편한 숫자지만 그걸 100분율로 환산해서 기준을 100으로 잡습니다. 그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는 몇 퍼센트 증가? 그냥 25% 증가. 차이가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100을 기준으로 할 때만큼은 똑같다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때는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달라요. 얘는 변화분이 2, 얘는 변화율이 40% 다르잖아요.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할 때만큼은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다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100에서 125로 올랐다. 그 말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 25% 증가했다. 100에서 80이 됐단 말은 몇 퍼센트 감소했다? 20%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지수들이 기준을 100으로 잡는 거예요. 각종 지수들이. 물가지수나 주가지수나 각종 지수들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2010년 7월 1일 2010년 7월 1일 기준 물가를 100으로 합시다. 그런데 2018년 7월 1일 기준 물가를 측정해 보니 125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는 뜻이에요? 25% 올랐다 이렇게 주어요. 시험에서도. 말 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100으로 주고 그거하고 비교하는 시점에 숫자를 준단 말이에요. 기준을 100으로 줬다. 숫자가 145다. 몇 퍼센트 올랐다는 얘기? 45% 올랐다. 금방 눈으로 보고 찾아내야 돼요. 아셨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준을 100으로 잡을 때만큼은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뭘 쓴다? 변화율을 쓴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하기 위해서 이어갑니다. 어떤 걸 이어가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과 대응되는 겁니다. 이것과 대응되는 거예요. 요거. 자, 이거 읽는 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읽는 법. 이거에 대해서는 고잘 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거 읽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마이너스라고 읽는다. 근데 이거 영어잖아. 그죠? 영어로 한글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 이거예요? 예, 빽이다. 그런데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래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빽이라는 말보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부. 부는 뭐와 대응되는 말이다? 정과 대응되는 말로 부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양과 대응되는 말로 이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읽는 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읽는 법은 그렇다 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읽는 법이 이렇다고 친다면 요거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 에? 까지는 거? 아이고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빼기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예, 줄어든다, 감소. 그래, 아 참 진짜. 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너스 하면 떠오르는 거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빼기, 공제, 차감, 빼기, 그 다음에 뭐래요? 감소? 예, 또 말해봐요. 예? 뭐요? 어떻게? 손실, 마이너스. 좋습니다. 손실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의미가 있다. 또 줄어든다가 감소한다잖아. 한글 되게 못해 진짜. 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이 반대일 때도 마이너스를 써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를 쓴다고요. 반대 개념, 반대 방향일 때. 그래서 X와 Y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얘는 부가 뭐게요? 여기 부호 보여 안 보여? 부가 뭐냐고.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안 쓰고 그런 거예요.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따라서 앞으로 같은 방향일 때는 뭘 쓰고? 플러스를 쓰고,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얘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이 절대값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또다시 마이너스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게요? 반대 개념일 때 마이너스를 써요. 반대 개념일 때 마이너스를 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을 들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고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반대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은 통장에 은행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은행에 100만 원 빚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은행에 돈 들어있지도 않고 빚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빚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축이란 말을 할 때 양의 저축, 음의 저축, 영의 저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의 저축은 은행에 돈 있는 거예요. 음의 저축은 내가 빚 있는 거예요. 영의 저축은 은행에 빚도 없고 돈 들어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반대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시다. 지렛대 효과라고 말할 때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지렛대 효과도 있을까요? 부의 지렛대 효과도 있고 영의 지렛대 효과도 있어요. 제가 외부 효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정의 외부 효과 그랬다면 무슨 외부 효과도 있게요? 부의 외부 효과도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상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고 갚는 걸 상환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여러분이 원금 100만 원 갚았다 합시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죠? 이렇게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서 남은 돈 융자 잔고가 주는 걸 상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그 100만 원 갚았어요. 그럼 900만 원 남았죠? 근데 이번에 갚아야 될 이자가 10만 원이래. 그러면 10만 원 이자만 갚으면 원금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900만 원의 융자 잔고가 안 줄어들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이자만 갚았으니까. 그런데 갚는 돈이 없어서 이자보다 더 적은 돈을 갚았어. 5만 원 갚았대. 그럼 5만 원만 갚았다면 나머지 5만 원은 어디 가서 붙느냐? 900만 원 융자 잔고에 가서 붙어요. 그럼 앞으로 다음 달에 갚을 돈 얼마예요? 9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이 무슨 뜻이냐면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서 융자 잔고가 주는 게 상환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갚은 돈이 이자보다 더 적은 돈을 갚는 바람에 거꾸로 갚긴 갚았는데 다음 달에 갚을 돈은 거꾸로 융자 잔고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네. 그럴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렇게. 마이너스 상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의 상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금융에서 앞으로 부의 상환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뭘 뜻하는 말인가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금융기관에서 은행 쪽에서 본점이나 이런 쪽에서 직무교육 강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이 전부 다 은행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은행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 잘할 것 같잖아요. 처음 들어본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그 실제 은행에서 쓰지 않은 용어들, 이론적인 용어들이 있거든. 그런 용어들은 처음 들어봤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번에 말하는 거냐면 도대체 실무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왜 내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려면 이런 내용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기를 어떤 말을 반대로 말할 때 반대 개념일 때도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붙여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나머지는 안 붙여.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공부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인다. 이 말 뜻 아시겠죠?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탄력성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죠.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 나갈게요. 쉬었다 쉬죠.